안녕하세요. 연천 자간집 전문 동동마을입니다. 오늘은 유촌리에 지은 경량철골 목조주택의 시공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허가 및 건축 도면 그리기. 먼저 지목이 전인 토지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각종 허가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각종 허가비, 대체농지 조성비, 건축 설계비 등은 건축주님이 지불했습니다. 건축주와의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견적을 뽑아 집의 크기 및 구조를 정하고 자재의 수준을 맞춰 나갔습니다. 가상의 완성된 집을 3D 도면으로 그려서 건축주와 최종 합의 후 3D 도면을 건축사에 보내 건축 설계를 의뢰하여 건축 도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대로 토목공사와 전원주택 건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연석 축대 옹벽 블럭 쌓기. 먼저 옹벽 블럭을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옹벽 블럭 사이즈는 가로 1200, 폭 600, 높이 800mm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들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체인 고리를 옹벽 블럭과 굴삭기에 연결해서 옹벽 블럭을 옮겼습니다. 땅 경계에 1200mm 안쪽에 기둥을 받고 실을 띄워서 옹벽 블럭 쌓을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1200mm 안쪽에 라인을 만든 이유는 옹벽 블럭 두께가 600mm이고 그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흘러갈 유형 측구 수로관을 묻어야 하는데 유형 측구 수로관 두께가 500mm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옹벽 블럭 뒷면은 H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줄을 띄운 라인과 평행하게 옹벽 블럭을 쌓았습니다. 체인 고리를 옹벽 블럭과 굴삭기에 연결해서 옹벽 블럭을 옮겼습니다. 옹벽 블럭을 라인에 맞춰 잘 내려놓은 다음 수평이 맞게 눌러줬습니다. 땅의 경사 부분은 자연석 축대를 쌓았습니다. 옹벽 블럭을 쌓고 블럭 뒤 공간은 복합 골재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옹벽 블럭을 일단 쌓았습니다. 옹벽 블럭 1단과 교차되게 2단, 3단을 쌓고 뒤 공간은 복합 골재를 채웠습니다. 땅의 경사 부분에 자연석 축대 쌓기도 완료했습니다. 자연석 축대는 연천 하나중기 포달 박 선생님이 쌓았습니다. 이렇게 집을 짓기 전 자연석 축대 옹벽 블럭 쌓기가 완성됐습니다. 야리가다 기초 터파기. 먼저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기초를 세울 라인을 표시했습니다. 야리가다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기초가 틀어지면 집을 다 짓고 난 후에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 라인을 정할 때는 건축 도면에 표시된 정확한 위치를 건물이 지어질 땅에 그대로 옮겨놔야 합니다. 그 방법은 경계 말뚝에서 건물의 뒷라인을 정한 다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두 길이의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표시함으로써 정확한 직각을 정해 나갑니다. 다행히도 기초 모양이 은대리에 지었던 2층 집처럼 복잡하지 않고 직사각형으로 단순해서 비교적 쉬웠습니다. 교차하는 지점에는 땅에 말뚝을 박고 실을 띄웠습니다. 겨울이라 땅이 얼어서 말뚝이 잘 안 박히네요. 터파기를 할 때는 말뚝과 실을 제거해야 하는데 말뚝과 실을 제거해버리면 나중에 거푸집을 세울 때 세울 위치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 라인과 일직선상에 놓인 땅 가장자리에 말뚝을 박아서 실을 띄웠습니다. 건물이 들어설 기초 라인에 맞춰서 빨간색 라카를 땅에 칠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대바가지의 폭을 고려하여 중심선에서 400mm 간격을 두고 안팎으로 평행한 선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라카칠한 부분 터파기를 하기 위해 미니 포크레인을 가져왔습니다. 터파기를 하기 전에 기초라인 모서리 4곳의 레벨을 측정하였습니다. 레벨이 가장 낮은 곳을 기준으로 200mm 깊이로 터파기를 진행했습니다.
거푸집을 세울 때 일부가 위로 삐져나오지 않게 중간중간 레벨을 체크하여 일정한 높이로 땅을 팠습니다. 이렇게 야리가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됐습니다. 터파기를 깊게 파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높이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터파기를 깊게 파면 깊게 팔수록 비용은 증가합니다. 콘크리트 거푸집 유로폼 시공. 거푸집을 시공하기 전에 싱크대를 설치할 위치에 맞춰 땅을 파고 상수도 배관을 미리 외설하고 되메우겠습니다. 터파기 할 때 풀어놨던 실을 다시 띄우고 실 라인에 맞춰서 거푸집을 설치했습니다. 거푸집의 크기는 600 곱하기 1200mm입니다. 기초의 높이를 60cm 이상으로 할 것인지 60cm 미만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거푸집을 옆으로 높일 수도 있고 세워서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높이 60cm 미만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것이기 때문에 거푸집을 눕혀서 시공했습니다. 거푸집과 거푸집은 폼핀을 이용해서 결합을 시켜줬습니다. 거푸집을 세워서 설치하면 눕혀서 설치하는 것보다 거푸집 소요가 2배로 늘어나고 콘크리트의 압력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거푸집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압력에 밀리지 않게 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 거푸집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한 거푸집이 콘크리트에 밀리지 않게 얼마나 보강을 잘했느냐가 관건입니다. 파이프를 이용해서 거푸집을 보강했습니다. 파이프를 가로로 위, 중간 이렇게 두 줄을 연결해 줬고요. 거푸집 윗단이 바깥으로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재를 고정시키고 윗단이 바깥으로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푸집 높이의 약 3분의 1 정도를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푸집 모서리가 벌어지지 않게 파이프를 대각선으로 놓고 고정했습니다. 거푸집을 보강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은 완벽하게 보강했다 생각해도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터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안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강 작업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안전한지 정답은 없습니다. 매 현장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배관 작업을 할 때 중요한 건 물이 잘 흘러갈 수 있게 기울기를 잘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또한 뽑아 올린 배관의 위치가 사용되는 장소에 맞게 정확한 위치에 뽑아져 있어야 합니다. 배관이 올라와야 하는 정확한 위치는 도면상에 나와 있는 공간의 위치, 벽의 두께, 그리고 위생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위치가 정해지는데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대충 그 위치에만 뽑아놓고 나중에 콘크리트를 두드려 깨서 다시 그 위치를 잡으면 됩니다. 기초공사는 하는 사람마다 현장마다 작업 방식이나 사용하는 자재가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작업 방식과 자재를 정해야 합니다. 바닥에 비닐을 깔고 13mm E형 철근을 약 250에서 300mm 간격으로 시공했습니다. 철근 사이사이를 철사로 묶었습니다. 사용한 철근의 총 길이는 약 650m입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거푸집 시공, 배관 작업, 철근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를 땅 아래 도로에 주차시키고 레미콘 호미를 펌프카의 호미에 대고 펌프카에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기초 콘크리트의 양은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가로 12m 곱하기 세로 7.2m 곱하기 높이 0.5m는 43.2 세제곱미터 43,200리터인데 가운데 쌓은 흙과 철근, 배관 등의 부피 17.2 세제곱미터 17,200리터를 제외하고 26 세제곱미터 26,000리터를 넣었습니다. 레미콘을 붓고 시야기 작업을 했습니다. 일의 마지막 손질이라는 뜻의 일본어인데 정확한 단어는 시야게라고 하네요. 시야게 작업을 할 때는 발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게 장화를 신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손에 묻지 않게 코팅이 두꺼운 장갑을 착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시야게 작업이 약 90% 완료됐습니다. 이제 화장실 부분만 남았네요. 기초 콘크리트 시야게 작업이 100% 완료됐습니다. 유로폼을 설치할 때 보강 작업을 잘해서
유로폼이 뒤집어 까지지 않았습니다.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날은 일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러 간다고 하던데 과연 고기를 먹으러 가셨을까요? 펌프카는 사마귀 다리를 접고 있네요.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10일 뒤에 가봤는데 유로폼이 해체되어 있고 네모 반듯하고 튼튼한 기초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경량 철골조 건축 기초. 사진은 없지만 건축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먹줄을 이용하여 기초 위에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고 기둥을 세울 위치에 200 곱하기 200mm 베이스판을 앙카볼트를 이용하여 기초에 고정했습니다. 모든 베이스판 작업이 완료되면 레벨을 측정하여 레벨이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2750mm의 기둥을 세운다 가정하에 다른 기둥들의 높이를 미리 계산하여 기록해둡니다. 기둥 높이를 2650mm로 하는 이유는 벽에 시공할 판넬 길이 3m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기둥 높이 2750mm에 보 높이 100mm, 도리 높이 100mm를 모두 더하면 총 2950mm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둥은 가로 150 곱하기 세로 150mm, 두께 4T인 칼라 각파이프를 이용하였습니다. 150 곱하기 150mm 4T 칼라 각파이프를 위에서 계산한 길이만큼 그라인더로 잘랐습니다. 길이에 맞게 자른 기둥 각파이프를 베이스판에 용접할 때는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평을 맞추는 방법은 먼저 한쪽 모서리 끝을 용접하고 용접봉 끝을 뾰족하게 다듬어서 기둥과 베이스판 사이에 용접봉 끝을 꽂고 수평을 맞춘 다음 용접을 하는 것입니다. 최초 용접은 면당 3점씩 8점을 용접해야 나중에 보 부분을 용접할 때 틀어진 부분을 수정하기 쉽습니다. 기둥은 총 12개 시공했습니다. 기둥을 시공한 다음에는 100 곱하기 100mm 칼라 각파이프를 이용하여 보를 시공했습니다. 보를 시공할 때 기둥의 직각을 잘 맞추려면 보용 각파이프를 기둥 맨 밑부분 길이에 맞춰서 기둥이 교차하는 지점에 선을 그어준 다음 위에 얹어서 그 선에 맞추면 직각이 잘 맞게 시공됩니다. 지붕 골조도 100 곱하기 100mm 각파이프를 이용하여 박공 모양으로 시공했습니다. 대공은 약 1m 높이로 시공했습니다. 판넬을 고정하고 지붕이 흔들리지 않게 용마루, 처마, 중간 부분에 총 3줄로 각파이프를 연결하여 용접했습니다. 다락 골조는 100 곱하기 100mm 칼라 각파이프를 이용하여 용접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경량철골조 건축 기초가 완성됐습니다. 지붕 판넬 옮기기. 2020년 12월 10일 오후 12시 40분쯤 점심으로 먹을 컵라면에 끓인 물을 부었는데 지붕 판넬이 도착했습니다. 지붕 판넬은 타타데우 프리마 9톤 카고에 적재되어 왔습니다. 타타데우 프리마 9톤 카고 공차 중량은 4.5톤이며 최대 적재 중량은 9톤입니다. 지붕 판넬은 4-5장씩 밴딩 끈으로 묶여있고 바닥에 스티로폼으로 받쳐져 있어서 그 틈으로 굴삭기 지게바를 넣어서 쉽게 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 판넬을 들 때 뒤에 있던 판넬이 크게 기울어져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진짜 신기하게 안 넘어갔어요. 지붕 판넬은 샌드위치 판넬 종류 중에 불이 잘 붙지 않는 난연 판넬입니다. 두께 260mm, 길이 4m, 폭 1m이며 수량은 총 26장입니다. 지붕 판넬은 사용하기 좋게 집 짓는 곳 바로 옆에 내려놨습니다. 아까 넘어갈 뻔한 두 번째 묶음도 굴삭기 지게바를 넣어서 뜬 다음 삼날을 올리고 굴삭기를 뒤로 빼서 지게바를 안정적으로 내린 다음 옮길 위치에 가서 내렸습니다. 세 번째 묶음은 첫 번째, 두 번째와 달리 지붕 판넬이 무려 5장이어서 이동하기 전에 바닥에 한번 내려놓고 중심을 잘 맞춰서 지게바를 깊숙이 넣은 다음 들어서 천천히 옮겼습니다. 네 번째 옮기는 건 영상을 못 찍어서 다섯 번째 옮기는 영상입니다. 더 올라가려고 했는데 배관 작업을 위해 포장된 도로를 잘라놔서 더 못 올라가고 내려놨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 묶음도 굴삭기 지게발로 떠서 옮기고 내려놨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첫 번째 지붕 판넬 묶음을 옮길 때는 2분 30초가 넘게 걸렸는데 점점 시간이 단축되더니 마지막은 1분 35초밖에 안 걸렸어요.
2020년 12월 10일 오후 1시경 시작한 지 20분 만에 판넬 옮기기가 완료됐습니다. 아까 끓인 물을 부어놨던 저의 컵라면은 면이 국물을 많이 흡수해서 양이 많아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이날은 점심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고기가 맛있네요. 좋은 고기인가 봐요. 라고 말했는데 밖에서 먹어서 맛있는 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판넬 지붕 구조목재 시공. 먼저 판넬 지붕 방수를 위해 지붕 골조 위에 지붕 판넬 길이에 맞춰서 13m 길이의 용마루를 시공했습니다. 지붕 판넬은 처마 길이를 500mm로 계산하여 두께 260mm, 폭 1m의 난연 판넬을 길이 4m로 26장 주문하여 시공했습니다. 박공 모양의 지붕으로 구조가 단순하여 시공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판넬 하나당 300mm 길이의 육각 직결 스크류 볼트를 6개씩 지붕 골조에 결속하여 매우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판넬이 꺾여서 만나는 부분은 교차되는 길이만큼 아래쪽에 철판과 스티로폼을 직각 삼각형 모양으로 자른 다음 시공했습니다. 지붕 판넬 시공 완료 후에는 판넬 지붕 방수를 위해 용마루를 시공하고 용마루와 판넬 틈새에 실리콘을 발라서 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붕 판넬 시공으로 눈과 비를 막아준 다음엔 구조목 스터드를 시공했습니다. 콘크리트 기초에 38 곱하기 140mm 구조목을 골조 사이의 간격에 맞춰 자르고 앙카 볼트를 이용하여 시공했습니다. 그 다음 기둥에 철 타카핀을 이용하여 구조목 스터드를 시공했습니다. 기둥 두께는 150mm인데 구조목 폭은 140mm로 10mm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둥 바깥선을 기준으로 시공하든 안쪽 선을 기준으로 시공하든 정중앙에 맞춰서 시공하든 일정한 기준을 두고 시공해야 합니다. 구조목으로 약 380mm 간격을 띄우면서 스터드 살대를 시공했습니다. 건축 도면에 나와 있는 창문의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여 창틀도 시공했네요. 창틀이나 문틀을 시공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맞춰 시공해야 합니다. 수평과 수직이 틀어지면 창문이나 문이 잘 껴지지도 않을 뿐더러 억지로 껴서 시공을 해도 열고 닫을 때 틈이 발생해 단열에 취약해지고 단열에 취약해지면 냉난방을 위해 가스, 전기, 기름 같은 연료 및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연료 및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지구 온난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지구 온난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면 냉방을 위해 더 많은 전기를 써야 하고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세가 많이 나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안 좋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유촌리 전원주택의 지붕 판넬과 구조목 스터드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빨간색 철골과 구조목과 하얀 지붕 판넬이 굉장히 조화롭네요. 상수도 배관 연결. 미리 설치해둔 수도 계량기입니다. 수도 계량기에서 나오는 수도관을 두 갈래로 나눠서 하나는 집으로, 하나는 마당 수도가로 연결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상수도관을 묻을 땅을 파고 기초할 때 밖으로 빼놨던 상수도관에 연결했습니다. 마당 수도가로 가는 상수도관을 묻을 땅도 팠습니다. 상수도관 묻을 땅을 파면서 정화조 묻을 땅도 함께 팠습니다. 수도가로 가는 상수도관을 부동 급수전에 연결하고 되메우기 했습니다. 집수정 정화조 설치. 적당한 깊이로 정화조 묻을 땅을 파고 땅을 평평하게 만든 뒤 나무로 사각틀을 만들었습니다. 정화조를 안착시킬 바닥을 만들기 위해 나무로 만든 사각틀에 시멘트 반죽을 넣고 시약에 작업을 했습니다. 지붕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모이는 집수정을 설치하고 집수정에 구멍을 뚫어 PVC 관을 연결했습니다.
PVC관은 연결 부위에 PVC 본드를 발라서 연결했습니다. 집 뒤쪽에는 PE 집수정을 2개 설치했습니다. 집 앞쪽에도 집수정을 설치했습니다. 기초 아래 보이는 배관은 똥배관입니다. 변기에 똥이나 오줌을 싸고 물을 내리면 이 배관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 배관은 생활하수 배관입니다. 싱크대, 세면대, 세탁기를 사용한 물과 화장실, 다용도실, 바닥으로 빠지는 물은 이 배관을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포장된 도로를 잘라서 기존의 도로 밑에 설치된 오수관로에 오수 배관을 연결하고 입구에 설치한 PE 집수정에 들어간 물이 오수관로로 들어가게 연결했습니다. 오수 배관은 마당 수도가 쪽에 설치한 PE 집수정으로 연결했습니다. 주택 입구 쪽에 설치한 집수정과 오수 배관을 묻기 위해 팠던 땅을 되메우게 했습니다. 주택 생활하수 배관과 정화조에서 나오는 배관을 오수 배관에 연결했습니다. PE 집수정도 오수 배관에 연결했습니다. 수도가 배수관을 묻기 위해 팠던 땅을 되메우게 했습니다. 수도가 배수관을 PE 집수정에 연결하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하나의 오수 배관에 수도가 배수관, 집수정 2개, 주택 생활하수 배관, 정화조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네요. 집수정 높이에 맞춰서 흙을 덮었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 팠던 땅도 되메우겠습니다. 주택 정면 왼쪽, 오른쪽 PE 집수정을 묻기 위해 팠던 땅을 되메우겠습니다. 주택 후면 왼쪽, 오른쪽 PE 집수정을 묻기 위해 팠던 땅도 되메우겠습니다. 이렇게 상수도 배관 연결, 집수정 정화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칸막이 OSB 합판 창틀 시공. 전원주택 도면입니다. 가장 왼쪽에 현관과 욕실이 있고 그 옆에 거실 겸 주방, 그 옆에 작은 방, 그 아래 큰 방, 오른쪽에 다용도실과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입체로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2x6 구조목을 이용하여 칸막이 살대를 시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x6 구조목을 경량 철골조에 시공하여 외벽 살대와 창틀 부분을 시공했었습니다. 현관 부분도 현관 문틀을 끼울 수 있게 구조를 짜고 거실과 방에 들어갈 2000 곱하기 2100 크기의 창호 틀을 끼울 수 있게 틀을 만들었습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벽체 칸막이를 시공했습니다. 38 곱하기 140mm 2x6 구조목을 이용하여 벽체 칸막이를 나눴습니다. 현관과 화장실 부분도 2x6 구조목을 이용하여 벽체 칸막이를 나눴습니다. 문틀은 수평을 맞춰서 시공했습니다. 거실 겸 주방과 큰 방 사이의 칸막이는 만들었는데 다용도실과 작은 방 칸막이는 아직 만드는 중이네요. 큰 방과 큰 방 화장실 사이의 칸막이도 만드는 중이네요. 창호 틀을 시공하기 위해 크기에 맞게 주문하여 준비했습니다. 집 바깥쪽 색상은 검은색, 안쪽 색상은 하얀색으로 보이는 창호 틀이며 일반 흰색 창호 틀보다 시공 후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3일 뒤에 현장에 가보니 측면 자연석 축대가 깔끔하게 쌓아져 있었습니다. 바깥쪽 벽에는 OSB 합판을 시공하고 창문 틀도 시공을 하였네요. 창호 틀 시공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현관 입구 쪽 벽에도 OSB 합판 시공을 위해 위쪽 벽 부분을 2x6로 틀을 만들었습니다. 거실 부분과 큰 방 부분의 큰 창문틀도 시공했네요. 현관 입구 쪽 벽 OSB 합판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OSB 합판을 시공 후 내부 모습입니다. 전기 작업을 위해 칸막이 한쪽 면만 OSB 합판을 시공했습니다. 작은 방, 큰 방, 다용도실, 화장실, 칸막이 살대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칸막이 살대 OSB 합판 창틀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투습 방수지 샤시 시공. 투습 방수지는 목조주택 외벽 OSB 합판 위에 시공하여
단열에 도움을 주고 OSB 합판을 빗물이나 눈으로부터 보호해주지만 습기는 통하게 해주는 통기성이 있는 고어텍스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투습 방수지는 보통 빨간색 글씨가 적혀있는 듀폰사의 타이백 하우스랩을 많이 사용하지만 저희는 파란색 글씨가 적힌 타이랩을 시공했습니다. 투습 방수지는 두루마리 모양으로 말려 있으며 폭은 1.5m, 2.8m, 길이는 50m, 100m로 다양합니다. 유촌리에 시공한 전원주택은 폭 1.5m의 투습 방수지를 사용했네요. 투습 방수지의 시공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루마리에 말려있는 투습 방수지를 펼치면 위아래로 오버랩이라고 적혀있는 점선이 있는데 그 점선을 기초와 OSB 합판 경계에 맞춰서 전원주택의 아랫부분부터 타카를 이용하여 OSB 합판에 밀착하여 시공하시면 됩니다. 전원주택을 한 바퀴 두르면서 시공하고 중간에 잘라지는 부분 없이 한 번에 시공하는 게 좋습니다. 맨 밑단을 시공한 다음에는 오버랩 선이 겹쳐지게 윗부분도 이어서 타카를 이용하여 시공하시면 됩니다. 창문과 문이 있는 부분은 커터 칼을 이용하여 틀에 맞춰 자르고 창문 틀과 투습 방수지 사이의 틈은 은박 방수 테이프를 붙여서 방수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분은 고소 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하였으나 이 부분은 정화조 환기 배관이 있어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지 못하고 포크레인 바가지를 타고 올라가서 방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공한 창문 틀에 일부 창문 시공도 하였습니다. 창문을 시공할 때는 창문 틀에 붙어있는 보호 필름을 다 떼어내고 방충망과 창문을 순서와 방향을 잘 맞춰서 순서대로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투습 방수지 샤시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판넬 지붕 후레싱 빗물바지 시공. 유촌리에 갔는데 판넬 지붕 후레싱과 빗물바지가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지붕 판넬이 꺾이는 부분은 판넬 후레싱을 접어서 시공해야 하는데 후레싱을 접는 방법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할 줄 모르거든요. 이론으로는 삼각자를 이용해서 후레싱에 선을 긋고 후레싱 자르는 가위를 이용해서 후레싱을 자르고 후레싱을 접고 교차되는 부분을 핏으로 고정해야 하는데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집사님이 직접 영상 촬영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판넬 후레싱을 시공한 다음에는 지붕 빗물바지를 시공했습니다. 빗물바지를 시공하면 지붕 처마에서 물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빗물바지에 고인 물이 관을 타고 내려와 땅에 묻은 집수정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붕 빗물바지는 앞뒤로 두 줄 시공했습니다. 빗물바지의 길이가 짧아서 4-5개씩 이어 붙였네요. 이렇게 판넬 지붕 후레싱과 빗물바지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우와! 이제 지붕 처마로 빗물이 떨어지지 않겠네요. 싱글 지붕 방수 시트 시공. 먼저 아스팔트 싱글을 시공하기 전에 지붕 방수 시트를 시공했습니다. 지붕 방수 시트는 한 롤에 폭이 1m이며 길이는 10m로 한 롤로 10제곱미터의 지붕 면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촌리 현장의 지붕 면적은 104제곱미터이며 용마루의 길이는 13m입니다. 방수 시트가 총 몇 롤 필요할까요? 정답은 12롤입니다. 104제곱미터니까 11롤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2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붕 양면에 방수 시트를 104제곱미터 시공하고 가운데 용마루 부분은 13m 길이의 방수 시트를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104제곱미터에서 13제곱미터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또한 방수 시트가 이어지는 부분은 겹쳐서 시공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119에서 120제곱미터 사이가 되기 때문에 총 12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붕 방수 시트는 지붕의 아랫줄부터 시공합니다. 시공 방법은 말려있는 방수 시트를 펼치면 한쪽 면은 점착성이 없는 흰 면이고 반대쪽 면은 점착성이 있는 검은 면입니다. 검은 면에는 보호 비닐이 붙어 있는데 떼어내고 검은 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고 지붕 판넬의 모서리 끝을 맞춰 붙이면 됩니다. 여름에는 점착성 있는 부분이 열에 의해 살짝 녹아서
끈적끈적해 판넬에 잘 달라붙는데 겨울에는 얼어서 잘 안 붙기 때문에 토치를 이용하여 검은 부분을 녹이면서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지붕 판넬의 양쪽 면을 시공하고 마지막으로 용마루 부분에 방수 시트를 덮어서 시공하면 빗물이 흘러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지붕 방수 시트를 시공한 다음에는 아스팔트 싱글을 시공했습니다. 아스팔트 싱글은 육각 싱글과 이중 싱글이 있는데 이중 싱글을 시공했습니다. 아스팔트 이중 싱글도 방수 시트와 마찬가지로 아랫줄부터 시공합니다. 시공 방법은 지붕 판넬 위에 실리콘을 바르고 아스팔트 싱글을 지붕 판넬의 모서리에 맞춰서 놓고 싱글못을 싱글못 총에 넣어서 가로로 4개씩 박았습니다. 가로로는 겹치지 않게 한 줄 시공하고 그 윗줄을 시공할 때는 아래에 시공한 싱글을 절반 정도 덮어서 시공해야 하는데 아래 싱글이 서로 만나는 틈이 위 싱글의 정중앙이 오도록 지그재그 모양으로 벽돌 쌓듯이 시공해야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지붕 맨 꼭대기까지 시공하고 용마루 부분은 가로로 놓고 싱글 가운데 부분을 접어서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아스팔트 싱글, 지붕 방수 시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에 불과했던 지붕이 이제야 진짜 지붕다워졌네요. 전기 전선 연결 작업. 하얀 관은 난연 CD관이라고도 하고 CD관, CD 전선관이라고도 하는 전선이 지나가는 관입니다. 주택 천장에 전선 박스를 고정하고 커플링이라고도 하고 카플링이라고도 하는 커넥터를 이용하여 난연 CD 전선관과 연결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건 스위치 박스이고 낮은 곳에 있는 건 콘센트 박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콘센트 박스는 바닥에서 60cm 높이에 설치하고 스위치 박스는 바닥에서 140cm 높이에 설치합니다. 바닥에 단열재를 깔고 보일러 배관을 깔고 방통치고 장판이나 마루를 깔면 20cm 정도가 높아져서 최종적으로는 콘센트는 바닥에서 40cm 높이에 위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에서 120cm 높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는 수직을 잘 맞춰서 시공해야 하는데 스터드 살 때가 수직이 잘 맞기 때문에 바로 스터드에 고정했습니다. 난연 CD 파이프에 전선도 연결했네요. 주방 싱크대 쪽 벽면입니다. 3개 모두 콘센트 박스입니다. 맨 위에 있는 건 후드를 사용하기 위한 콘센트 박스인 것 같네요. 이렇게 주방, 거실, 방, 욕실 등에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를 설치하고 CD 전선관을 연결했습니다. 전기 작업은 동두천의 전기의 달인 전달 황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계량기암과 분전함이 있는 곳은 상단이 180cm가 되게 작업해야 합니다. 건물 안쪽은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건물 밖으로 나가는 전선이 계량기암 중앙으로 나오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단차이를 잘 계산하여 CD관을 밖으로 빼줬습니다. 전선을 모두 연결한 다음에 벽체에 단열재인 인슐레이션을 시공한 모습입니다. 인슐레이션은 절대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어도 화재의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샌드위치 판넬 스티로폼 안에 전선과 콘센트 박스를 넣으면 나중에 콘센트 박스 안에 생긴 미세먼지에 스파크가 튀어서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데 샌드위치 판넬에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1999년에 어떤 수련원에서 이러한 화재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인슐레이션을 시공하고 OSB 합판으로 덮었습니다. 굉장히 깔끔해졌네요. 시멘트 사이딩 시공. 먼저 전원주택 외벽의 높이를 체크하고 시멘트 사이딩을 몇 장 시공할지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시멘트 사이딩 규격은 가로 366cm, 세로 23cm, 두께 0.65cm로 시공할 높이가 3m인데 16장을 시공한다고 가정하면 300cm 나누기 16은 약 18.8cm이므로 시멘트 사이딩 세로 길이 23cm에서 18.8cm를 빼면 시멘트 사이딩을 약 4cm 정도 겹치면서 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어디에 둘 건지 계산을 했습니다. 창문이 위치한 곳에 삽목 찬넬 사이딩을 시공하여
포인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시멘트 사이딩을 재단했습니다. 그라인더 날은 철 자르는 날이 아니라 타일 자르는 날을 사용해야 잘 잘립니다. 시멘트 사이딩을 재단할 때는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시멘트 사이딩을 시공하면서 중간중간에 페인트 칠을 하였습니다. 집사님 아들이 페인트 칠하는 모습입니다. 시멘트 사이딩 시공 순서는 수평을 맞춰서 밑단을 먼저 시공하고 겹치는 경계에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혼자 작업할 때는 사이딩 고정자를 사용하면 좋은데 저희는 둘 이상이 작업했기 때문에 사이딩 고정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에 맞춰서 시멘트 사이딩을 위에 놓고 F30 타카를 이용하여 고정해도 좋지만 저희는 겹쳐지는 부분에 피스를 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스를 시공한 부위에 실리콘을 바른 다음 윗장으로 안 보이게 덮어서 계속해서 시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3-4장에 한 번씩 양옆과 가운데 남은 길이를 확인해 주면서 수평을 맞춰 나가며 시공했습니다. 사선으로 자르는 부분은 반대로 자르지 않게 잘 확인해서 잘라줍니다. 창문과 문이 있는 곳은 먼저 치수를 재고 작업을 했습니다. 삽목 찬넬 사이딩으로 포인트를 넣었는데 예쁘네요. 현관 쪽 시멘트 사이딩에는 흰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해 완료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몰딩도 완료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예쁘네요. 현관 지붕 처마 부분은 루바와 방부목으로 마감했습니다. OSB 합판 보일러 배관, 천장 틀 방통 작업. 먼저 현관입니다. 벽에 단열재인 인슐레이션을 시공하고 OSB 합판을 시공했습니다. 주방 겸 거실도 인슐레이션을 시공하고 OSB 합판을 시공했습니다. 천장은 석고보드를 붙이기 위해 천장 틀을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줄 바닥 단열재를 깔았습니다. 수도 배관도 작업했습니다. 바닥 단열재 위에는 와이어 메쉬를 깔았습니다. 다락 공간도 단열을 위해 인슐레이션을 빈틈없이 시공했습니다. 큰 방에도 벽체에 인슐레이션을 시공하고 OSB 합판을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천장 틀을 만들고 조명이 설치될 위치에는 OSB 합판을 시공했습니다. 욕실에도 인슐레이션을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작은 방에도 인슐레이션을 시공하고 OSB 합판을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단열재와 와이어 메쉬를 깔았습니다. 다용도실에도 인슐레이션을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욕실에도 인슐레이션을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보일러 배관을 깔기 위해 말려있는 엑셀 파이프를 반반 나눴습니다. 욕실의 보일러 배관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큰 방에도 보일러 배관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거실 옆 욕실에도 보일러 배관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거실 겸 주방에도 보일러 배관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작은 방에도 보일러 배관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시공된 보일러 배관들은 다용도실 바닥을 지나서 보일러 분배기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물망을 덮은 다음에 방통차를 불러서 바닥 방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몰타를 붓고 평탄화 작업도 했습니다.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는 영상입니다. 저희 동동마을에서는 불필요한 일본어를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뒤 현장에 가보니 균열 하나 없이 깔끔하게 바닥 방통 공사가 잘 돼 있었습니다. 방부 구조목 시공. 먼저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38×89mm 방부 구조목을 이용하여 데크에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살대가 처지지 않게 끝부분에는 89×89mm 방부 구조목 기둥을 세워서 받쳤습니다. 방부목 데크 시공. 그리고 살대와 수직 방향으로 방부목 데크를 시공했습니다. 옆 부분에도 살대 위에 방부목 데크를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전원주택 앞부분의 방부목 데크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옆부분과 뒷부분에도 방부목 데크를 시공하여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유촌리 전원주택의 방부목 데크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방부목 데크 구조 변경.
시공이 완료된 이후 건축주님의 요청에 의해 데크의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구조 변경하기 전 모습입니다. 중간에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단을 3곳 추가하고 난간을 추가해야 합니다. 먼저 앞부분에 계단을 추가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구조를 변경하는 것보다 시간과 자재가 더 적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구조를 변경하게 되면서 시간과 자재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비용은 건축주님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무상으로 해드리진 않습니다. 우측 부분에도 방부목 데크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현관 왼쪽 부분에도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방팔방에서 데크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측 부분은 데크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전원주택 방부목 데크 구조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단독주택 현관문. 단독주택 현관문을 시공했습니다. 저는 현관문 틀을 밟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왜냐하면 문틀에 흙탕물이 묻으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타일에 균열이 생겨서 빠지기 때문이죠. 현관 인테리어 루바 시공. 그리고 현관의 인테리어 루바도 시공했습니다. 편백나무 루바는 아니고 소나무입니다. 왼쪽에 붙박이 신발장을 설치할 공간엔 루바를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주방 석고보드 인테리어 루바 시공. 거실 주방 벽과 천장에 석고보드를 시공했습니다. 석고보드를 시공할 때는 크기에 맞게 선을 긋고 자를 대고 칼로 그으면 칼집이 생기는데 칼집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 접으면 석고보드가 톡 부러지면서 재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러진 면은 거친데 석고보드용 칼에 있는 홈으로 긁어주면 매끄럽게 됩니다. 재단하고 벽에 접착할 면에 목공용 접착제를 바른 다음 실타카를 이용하여 벽에 박으면 처음에는 실타카에 의해 떨어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목공용 접착제가 굳으면서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거실 천장에는 루바를 시공했습니다. 저희 땅앤집 부동산에서는 거실 천장 인테리어를 모두 루바로 마감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은편 다락 공간에도 동일하게 루바를 시공했습니다. 큰 방 석고보드 시공. 큰 방에는 도배를 하기 위해 벽과 천장에 석고보드를 시공했습니다. 천장에 석고보드를 붙일 때는 팔이 많이 아프고 석고보드 가루가 머리 위로 떨어져서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숨쉬기도 힘듭니다. 작은 방 석고보드 시공. 작은 방에도 도배를 하기 위해 벽과 천장에 석고보드를 시공했습니다. 깔끔하네요. 욕실 방수 석고보드 편백나무 루바 고마스 방수. 욕실은 총 2개인데 벽에는 타일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 석고보드를 시공하고 천장에는 습기에 강한 편백나무 루바를 시공했습니다. 보통 히노키 나무, 히노키 루바라고 하는데 일본어 쓰시는 걸 싫어들 하시니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욕실 바닥은 고마스 방수를 했습니다. 다용도실 방수 석고보드 고마스 방수. 다용도실의 아래쪽 벽에는 파란색 방수 석고보드를 시공하고 위 벽과 천장에는 일반 석고보드를 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 부분은 타일을 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고마스 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탁기에 연결할 수도 외에는 별도의 수도가 없어서 나중에 생활할 때 다용도실 바닥과 벽에는 물기가 묻을 일이 전혀 없다는 건 함정입니다. 도배, 데코 타일, 조명, 타일 도기, 외벽 등 실내 인테리어 현관 조명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인데 LED 센서 등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현관 중문입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라고도 하죠. 거실 등입니다. LED 평판 조명이에요. 저희 집 거실이랑 똑같네요. 주방과 거실 실내 인테리어로 바닥에 데코 타일을 깔고 벽과 천장에 도배를 하고 싱크대 놓을 자리에 타일을 붙였습니다. 주방 조명은 긴 거 하나랑 짧은 거 하나 설치했습니다. 경보기도 설치했네요.
욕실 바닥 타일과 벽 타일을 시공하고 도기도 시공했습니다. 욕실 조명은 LED 평판 조명인데 작지만 밝고 좋네요. 큰 방 실내 인테리어로 바닥에 데코 타일을 시공하고 벽과 천장에 도배를 했습니다. 깔끔하네요. 큰 방 천장에는 큰 LED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옆에 경보기도 설치했네요. 큰 방 안쪽 욕실에 LED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작지만 굉장히 밝네요. 욕실 바닥과 벽에 타일을 시공하고 도기도 시공한 모습입니다. 욕실이 넓어서 좋네요. 작은 방 실내 인테리어로 바닥에 데코 타일을 깔고 벽과 천장에 도배를 했습니다. 천장에는 길쭉한 모양의 등을 설치했습니다. 경보기도 설치했네요. 다용도실 인테리어로 바닥과 창문 아래쪽 벽에는 타일을 시공하고 그 위로는 도배를 했습니다. 정말 깔끔하네요. 천장에는 LED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화재 경보기도 보이네요. 다용도실 한편에는 1등급 가스보일러도 설치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겠네요. 다락에도 LED 등을 설치했습니다. 데크 위 처마 부분에는 십자 모양의 등을 설치했습니다. 주택 외벽에는 LED 벽등을 설치했습니다. 왼쪽 외벽에도 LED 벽등을 설치했습니다. 뒤쪽 외벽에도 LED 벽등을 설치했습니다. 오른쪽 외벽에도 LED 벽등을 설치했습니다. 전원주택 울타리. 축대 아래로 떨어지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철제 수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울타리 높이는 1.2m입니다. 평지에 있는 전원주택 울타리보다 비교적 높게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앙카볼트를 이용하여 베이스판을 자연석 축대에 고정하고 기둥을 세워 베이스판에 용접한 뒤 기둥에 살대를 용접하여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페인트를 분사하여 도색을 하고 기둥에 각 파이프 캡을 씌웠습니다. 마사토도 깔았더니 마당이 깔끔해졌네요. 전원주택 입구 쪽 울타리도 시공 완료된 모습입니다. 철제 수제 울타리로 메쉬 펜스에 비해 자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정말 튼튼하고 고급스러우며 집과 조화롭네요. 유형 축구 집수정 그레이팅. 전원주택 뒤로는 낮은 동산이 있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길을 잡기 위해 옹벽 뒤로 유형 축구 수로관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내경이 600 곱하기 600인 집수정을 설치하여 유형 축구의 물이 집수정 안으로 들어가게 연결했습니다. 옹벽 아래에도 유형 축구 수로관과 그레이팅을 설치하여 집수정에서 모인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래쪽 유형 축구 수로관은 오수관로에 연결했습니다. 옹벽과 집수정 사이의 틈은 각 파이프와 방부목 데크를 이용하여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가림벽. 전원주택 오른쪽에는 무덤이 보이기 때문에 3m 높이의 가림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가림벽은 울타리면서도 옹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옹벽 쪽 기둥은 앙카볼트로 고정하고 살대를 만든 다음 시멘 사이딩을 세로로 시공하여 깔끔하게 가림벽이 완성됐습니다. 무덤이 안 보이니까 정말 좋네요. 수돛과 현무암 디딤석. 마당에는 경계석과 돌을 이용하여 수돛과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돛과 배수구 캡만 사서 끼우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당에 현무암 디딤석을 깔기 위해 한 팔레트 준비했습니다. 현무암 디딤석은 사람의 보폭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을 띄워서 마사토 위에 깔았습니다. 마당 입구에서 시작하여 데크와 수돛과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신발에 흙을 묻히지 않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울타리, 유형 축구, 집수정, 그레이팅, 가림벽, 수돛과 현무암 디딤석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인테리어 신발장, 문 싱크대, 북층 계단 난간. 현관 신발장입니다. 붙박이 신발장이며 업체에 맡겨서 300mm 폭으로 시공했습니다. 욕실 인테리어 문은 진한 그레이색의 아무 무늬가 없는 인테리어 도어를 시공했습니다. 문을 납품하시는 분이 요즘은 불필요한 무늬가 없는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이 유행이라고 하네요. 작은 방 문과 다용도실 문도 똑같은 진한 그레이색의 무늬가 없는 인테리어 도어를 시공하였습니다. 큰 방 문도 동일합니다.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 포인트가 되네요.
큰 방 욕실도 동일한 문을 시공했습니다. 주방에는 기역자 모양의 싱크대를 시공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아닌 인덕션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하부장은 다크블루 색상을 사용하고 그 위에 블랙 컬러의 인조 대리석과 상부장엔 인덕션 바로 윗 부분에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부장의 다크블루와 블랙 컬러가 무게감이 느껴지고 상부장의 화이트 컬러가 깔끔하여 조화롭네요. 복층 계단 인테리어입니다. 자재는 계단재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복층 난간은 2x6 구조 목재를 이용하여 다락 천장 높이에 맞춰 난간 틀을 만들고 사람이 통과하지 못할 간격으로 난간 살대를 시공했습니다. 이제 복층에서 떨어질 걱정 없겠네요. 목재로 계단 안전바 손잡이도 만들어서 복층 계단과 난간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계단과 난간은 목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수성 바니쉬를 칠하면 나무의 오염이 줄어들고 수명도 늘어납니다. 잔디 심기 주차장. 먼저 마당에 심을 판잔디를 구매했습니다. 판 잔디 규격은 한 장에 40cm 곱하기 60cm이며 한 평 기준으로 14장이 소요됩니다. 1cm 간격을 두면 13장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간격 없이 잔디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평당 14장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마당 크기는 약 38평으로 38 곱하기 14는 532장이 필요합니다. 잔디는 낱개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팔레트 단위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새 팔레트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잔디 가격은 인터넷 가격을 기준으로 한 팔레트에 40만원이며 배송비는 한 차에 10만원입니다. 잔디값에만 들어간 비용은 새 팔레트 120만원, 배송비 10만원으로 총 130만원인데 여기서 약 70장을 반납하면 110에서 1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잔디를 심는 데 들어간 인건비, 장비 사용비도 계산하면 38평 마당 조경으로 잔디를 심는데 약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잔디를 심기 전에 마사토를 구매하여 까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잔디를 심기 전 유촌리 전원주택의 사진입니다. 주택 뒷 라인 뒤로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그 앞으로 잔디를 심겠습니다. 잔디는 땅 모양에 맞게 자르면서 심었습니다. 디딤석 사이사이는 폭을 좁게 맞춰서 자르면서 심었는데 심기 전엔 갈퀴를 이용하여 마사토를 살짝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심지 않는 부분은 콘크리트를 포장하기 위해 땅에 골재를 미리 깔았습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잔디와 포장할 땅 경계에 나무나 각 파이프를 이용하여 경계를 나눴습니다. 잔디 팔레트가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미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잔디 심을 곳으로 잔디를 옮겼습니다. 잔디를 심고 나서 잔디에 충분히 물을 줬습니다. 잔디색이 초록색이 아닌 이유는 겨울에서 봄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파릇파릇한 초록잎이 올라옵니다. 중간 과정을 촬영한 사진은 없지만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주차장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사진 찍기 전에 눈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잔디 위에 있는 눈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한 곳은 신기하게 눈이 다 녹았네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는 도로 포장용 와이어 메쉬를 깔고 펌프카를 이용하여 약 10에서 15cm 높이로 레미콘을 타설했습니다. 그리고 평탄화 작업용 나무를 제작해 살살 물결을 주면 레미콘의 거친 입자는 밑으로 내려가고 고운 입자는 위로 올라와 표면이 매끄럽게 됩니다. 콘크리트가 다 굳고 잔디와 주차장 경계에 놓았던 각 파이프를 제거하면 잔디 심기와 주차장 만들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유촌리 전원주택의 잔디 심기와 주차장 만들기를 끝으로 모든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작년 11월 19일부터 짓기 시작한 유촌리 전원주택의 건축 일기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연천 작은집 전문 동동마을이었습니다.